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오늘 8월 4일이네요. 딱 7일 남았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D-Day를 시작했는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수업인데 그 마지막 수업에 대한 과정들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하기 전에 제가 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장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학원에서도 보면 6개월 단위로 이제 강의를 끊어서 하는데 6개월을 듣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해가지고 6달째를 들었다. 그럼 6달째 들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첫째 달 들었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반복을 해드리는 게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3일 법칙, 그 다음에 10일 법칙, 3개월 법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이렇게 기억하는 감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문제다 그러면 100문제를 계속 암기를 반복해서 하신다면은 시험 때 되는 날에 그 시험 문제가 딱 받아들였을 때 익숙해졌다. 내가 암기했던 부분이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이제 보는지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장과 10장 부분을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과정부터는 지금 기본서 과정을 조금 더 문제화한, 그러니까 기본반이라고 그러면은 초급 과정 했다 그러면 이제 중급 과정 정도로 약간의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기본서의 과정대로 커리큘럼은 똑같은데 이제 송전, 변전, 전력계통공학, 송전전이 책 하나로 돼 있고요. 전력계통공학이 책 하나로 돼 있고 발전공학이 책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책 하나로 돼 있는 이 네 가지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요게 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레벨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에 다 송배전공학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안정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에 대한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번부터 9-9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안정도 향상 대책, 전압의 안정성 이런 부분 다 25점짜리로 나오고요. 이런 데 단단법 이런 거 25점짜리로 나왔죠. 전 시간에 2월 달에 등면제법 그리고 과도 안정도나 전태 안정도에 대한 해석 방법을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오고요. 안정도의 분류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도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0장에서는 글쎄요, 전력계통의 운용이나 자동화 쪽, 아니면 전력수요 상정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6장이나 7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PF 컨트롤, QV 컨트롤 아니면은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챕터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됩니다. 안정도의 개요에서는 어떤 안정도가 있느냐?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위상각에 대한 안정도, 그리고 전압에 대한 안정도. 사실 이제 송배전공학에서는 위상각에 대한 안정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로 다뤘다고 하면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전압에 대한 안정도를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9-9의 전압의 안정성 부분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V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 PV에 관련된 PV 곡선에 관련된 PV 커브에 관련된 부분을 이 장에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상각에 대한 안정도 판별법이 있었죠. 등면제법이라든가 단단법과 같은 이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안정도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 우리도 자동차를 분류를 할 때 소형, 중형, 대형, CC로 분류를 하죠. 아니면 사람이 타는 거에 따라서 소형이다, 아니면 버스다, 상형이냐, 승용이냐, 이런 식으로 화물차냐, 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얘도 안정도를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냐 이거죠. 송배전공학에서 분류를 했던 거하고 여기서 분류를 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태 안정도,
과도한 정도.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다 이거죠. 그럼 정태한 정도가 뭐가?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태한 정도하고 과도한 정도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거죠. 먼저 이제 책에서는 개요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이 장에서는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서 안에 첫 번째 9-1이라든가 8-1에 가면은 이번 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건지를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들 똑같이 다 연동돼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태한 정도하고 과도한 정도가 뭔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었죠? 동적이 들어가죠? 동적. 원래는 이제 정태, 동태, 과도한 정도인데 분류를 정태하고 과도한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동적 정태하고 그 다음에 고유 정태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적 과도랑 고유 과도랑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 챕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기 해석 방법이 나왔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송대전 공학에서 배웠던 안정도 해석 방법하고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는 안정도 해석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전 공학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런 그 해석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으로 해석하는 방법,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등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키워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풀기가 쉬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를 아니까. 예를 들어 등면제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셔. 그러면 등면제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정도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중에 해석 방법 중에 등면제법이 있다. 그 등면제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었으면은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폭넓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딸랑 등면제법만 물어봤다고 해서 등면제법만 쓰면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안정도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한두 줄 정도만 써줘도 이 사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 중에 이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선형과 비선형과 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면제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써줘야죠. 그래 이제 채점자가 보기도 이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답안을 쓰고 있구나. 딸랑 이제 이 사람이 외워서 썼는지 이해하고 썼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갖다 쓰기 때문에 다 외워서 썼죠. 외워서 썼지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써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나옵니다. 이따가 수치적 분법.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거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뭔지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분리만 하면 알거든요. 자동차를 여러분들 원하면 사서 운전만 하면 되지 그 자동차가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정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떤 때 쓰여진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할 줄은 모르셔도 됩니다. 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쓰시는 거니까요. 수치적 분법, 리아, 푸노분법 이런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법, 등면제법이 있다. 나중에 이제 등면제법에서는 이건 비선형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형 방정식은 어떻게 나눠지냐.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유값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특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정특성, 동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앞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선형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선형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 선형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선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례화되어 있는 부분을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서 볼 것이냐. 요거 같은 경우에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사이에서 어떤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적으로 적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리아프노브라든가 에너지 함수라든가 면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간과 고유값과 정특성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유사한 방법이 뭐냐? 바로 수치적 분법.
적분을 하는 거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같이 쓰여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 것들은 이제 틀려집니다. 여기 이제 추이행렬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런 정도는 나중에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정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거 몇 줄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줄입니다. 네 줄만 써줘도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값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고유값이니까 고유값이 나오겠죠. 에이겐밸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법.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동제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주파수 응답, 행렬,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시면 나이케스트 선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 전력조리 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류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력조리 할 때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코비안이란 내용이 뭔지는 이제 그때 이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상차각 부분. 상차각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단단법 같은 거 상차법으로 이용하죠. 여기는 등면접법이고, 얘는 단단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전력 상차각 곡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계산할 때 펼쳐 있었죠. 이게 뭐냐?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 상의 차각을 가지고 안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래, 나중에 전력 상차각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뒤에 설명할 건데, 요 지점이 이제 인계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D 세타분의 DP가 이 P에 대한 상차각이니까 이 세타로 미분을 한 겁니다. P를, 요 수식을 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안정한 구간이다. 요 구간은. 왜냐면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감소되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DP분의 D 세타가 0보다 작은 구간. 여기는 불안정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죠. 왜? 요걸 미분을 함으로써, 미분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전력 상차각 곡선을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별을 한다. 이게 바로 상차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장에 배우게 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각 챕터의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태 안정도, 3번에 보시면 이제 정태 안정도가 나옵니다. 정태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안정도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도죠. 과도, 뭔가 급격하게 변동된 상태에서 안정도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태 안정도, 저번에 리액턴스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되어 있었죠? 리액턴스의 종류에는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 그러면 얘가 과도 안정도고, 얘가 동태 안정도고, 얘가 정태 안정도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도도 정태, 동태, 과도가 있는데, 이 동태 부분은 워낙 빨리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이 구간에서 빨리 넘어가니까 여기 구간은 그냥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구간은 없이 정태하고 과도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AVR이나 조속계에 대한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이 여기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동태 안정도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 게 고유 정태라든가 뭐 동적 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동적 부분이 바로 이런 동태 안정도 부분이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도 안정도상에서도 요 자체에 과도 안정도가 있을 테고 요때 영역이 좀 포함된 과도 안정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거 자체가 있을 거고 요 중간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두 개로 또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도 요 자체하고 요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지금 저 옆에 가셔가지고 책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가운데서 좀 책을 같이 보시면서 이따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를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태 안정도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기 화력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 동기 화력이 바로 이겁니다. D 세타분의 DP. 이걸 동기 화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정태 안정도를 이제 계산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 계산식으로.
이건 이제 돌극기하고 이제 유사한데, 발전기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돌극기냐 비돌극기냐를 나눠지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벡터들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제 벡터들에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그 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동기화력에 대한 부분 여기 또 나오는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도 한 10번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인 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앞에 거하고 좀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 아니면 그런 정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 운동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전치의 운동방정식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동 계수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브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ABS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제동 계수가 좋아지면 그만큼 빨리 수렴을 하겠죠. 제동 계수가 안 좋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동 계수가 D라고 얘기를 하는데 D 값이 0보다 크면은 얘는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안정화된다는 얘기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뭔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얘처럼 아까처럼 뭔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불안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 부분을 보는데 얘는 뭐를 보고 있죠? 전력과 상차각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본다라고 해서 상차각에 대해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D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제동계수에 대해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해석법 정태안정도 해석법이 9-4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안정도에 대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선형도 있고 선형도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전태안정도 해석 방법에서는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런 방법들을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정태안정도에서는. 그럼 답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 여기서는 4가지를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드리면은 고유값, 로법, 추이행렬, 그리고 주파수 응답법. 여기서 안 나온 건 로값만 없죠. 어디 있죠? 추이행렬, 고유값, 추이행렬, 주파수 응답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안정도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은 자커비안이나 상차각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쓰긴 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정도를 쓴다. 근데 여기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을 더 써주셔도 되죠. 알고 계시니까. 예? 근데 이 내용들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고유값은 에이겐밸류로 계산하는 거고 로브값은 뭐로 계산하는 거고 추이 행렬은 행렬입니다. 주파수 응답법은 나이캐스트 선도를 해가지고 주파수 응답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시간에 배우셨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응답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아까처럼 이런 수렴을 하느냐 발산을 하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D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수렴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제동계수가 크니까 감소하겠죠. 얘는 제동계수가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D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성능이 미흡하면은 어떤 이런 식의 특성이 있을 텐데 얘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 특성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진동해서. 이런 건 인계, 또 진동,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이제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태 안정도까지 나왔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태 안정도, 평상시 때, 여러분들 평상시 때 몸이 좋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암에 걸렸거나 이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봐야죠. 뭐 기침이 나온다든가 하면 병원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때는 평상시 때 뭐 이런 부분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해석 방법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도 시에 어떻게 안정화될 건지 그런 해석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도 안정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9-5의 과도 안정도를 보시면 과도시니까 이때는 중요하겠죠. 뭔가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성을 이용해서. 아까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정도를 하실 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가 바로 나와야 된다. 어떤 수식에서든가. 일기 무한대 특성 곡선을 하든. 왜? 이 발전단에 대한 전압하고 수전단에 대한 전압하고 그 중에 일렉턴스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걸 등가를 그리면은 여기 뭐 발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일기 무한대 곡선은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이 임피던스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전압 ES가 있고 여기 수전단의 전압 ER 여기에 대한 사인 세타만큼의 각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보내줄 수 있는 얘 발전기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얘 전압과 얘 전압에 대한 상차가 그 사이에 관련된 임피던스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 전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I는 R분의 V니까 이건 뭐죠? 결국은 I란 얘기죠. I에다가 V,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그 부분이 되는 거죠. P는 VI 사인 세타 원래는 이제 P는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Q는 VI 사인 세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3, 3이면 루트 3이 들어가죠. 그것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X분의 2S면 얘가 I가 되니까 얘 그 VI 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왜 사인 세타가 됐냐? 왜 미분을 하면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됐죠, 얘가? D 세타분의 DP. P를 미분을 했지 않습니까? 세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값들이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때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는 이런 부분이다. 요거 이제 책의 그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본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풀이방 가서 딸랑 문제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고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라는 얘기죠. 설명 안 해줍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만 해주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본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 이게 저번 때 얘기했던 그 장에서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기본서 책을 보면서 전후 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과정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본서 과정에서 지금 안정도에 대해서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송배전공학에서 나오고 전력계통공학에서도 나오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빈도수가 높다는 건 시험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과도안정서에서는 그 당시에 송전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그 당시에 전달 임피던스. 이해선 선로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만큼을 보내줄 수 있느냐? 얘가 발전기가 이쪽으로 이해선일 때 이거 계산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계산 문제 보시면 뭐 46%, 뭐 47% 정도 고장 전에 이만큼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선해서 어떻게 되죠? 다 50%씩만 공급을 하죠. 이해선 공급할 때. 왜? 고장이 내더라도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이쪽으로 100%를 공급하기 위해서 50%씩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임피던스에 계산해도 이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 고장점 임피던스가 있죠. T형이 되죠. 이 T형 그 전에 배웠던 요거는 2분의 Z 2분의 Z Y 이 부분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달 임피던스를 송전전력을 계산하려면 지금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얘 X값 이 임피던스 X값에 따라서 요 송전전력 P값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여기 기존의 X1A 플러스 X2A 플러스 XA분의 요 전달 임피던스분의 X1A, X1B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럼 요 고장 중에 대한 요 임피던스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을 계산하면 요걸 이제 파형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파형으로. T형, 파형 변환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형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Y, 2분의 Y. 얘는 임피던스 Z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송전전력을 계산하니까 여기에 연결된 임피던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달 임피던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줄 때 이거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 빠져나간 건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빼버리고 2분의 Y로 빼버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이 두 개의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에 대한 임피던스 하나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로 계산되면 이 임피던스하고 이 임피던스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 값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얼마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나온다는 건 이제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왜? 발전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발전기가 발전해서 공급을 해줄 때 조속기에 대한 입력, 발전기에 대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안정화됐을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얼마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세타에 대한, 지금 여기 세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럼 사실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됐냐? 그런 부분 설명드렸죠.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앞에서 설명드렸죠. 왜? P는 전 계통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고요. Q는 국지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국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 예? 발전소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변전소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배전소를 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Q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조상설비들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 QV 컨트롤에서 제어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 내용이 나왔어요. 개별 제어는 개별적으로만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Q, 조상설비 SC에서 제어를 하든가 SHR에서 제어를 하든가 아니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OLTC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변전소 쪽에서 제어를 하는 방법, 발전소 쪽에서 제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협조 제어는 뭐냐? 발전소가 주가 된다고 그랬죠. 발전소가 주가 돼서 제어를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런적인 것들을 플러스해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종합 제어는 뭐가 있었죠? 종합적으로 제어한다고 그랬죠. 발전소 쪽에서는 뭘 제어를 한다? AVR, AQR로 제어를 하고 이렇게 변전소 쪽에서는 또 뭐가 제어를 했었죠? 션트리액터, SC, 스테이트콤 같은 이런 설비로 제어를 했었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순차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게 뭘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전력계통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전력계통에 대한 전압을 제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효전력 계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전소를 제어하거나 변전소를 제어했죠. 그럼 여기서 전력계통에서 필요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달라고 이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위에 지금 ELD, 이코노미 로드 디스패치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제어를 하거나 이게 바로 종합제어에 대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나중에 그래서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를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종합제어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써주시면은 나중에 QV 컨트롤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했을 때 답안은 결국 이걸 쓰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묻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PF 컨트롤은 전체적인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 계통적인 부분이니까 얘는 P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에 대해서 응용한다고 그랬죠. 그 전력 계통의 동특성이나 정특성 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특성에서 계통 특성 정수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렸을 때 발전기에 대한 특성하고 그리고 부하에 대한 자기제어 특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응동이 되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되는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처음엔 얘가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하의 자기제어성에서 제어를 한다. 하지만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F값에서 부하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럼 발전기에는 주파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부하가 늘어나니까. 근데 다시 발전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다시 맞춰주더라. 그래서 얘 PF 컨트롤 할 때 얘는 항상 F가 2지점이다. P는 2지점이다. 나중에 보시면은 PV 곡선을 계산하실 때도 QV 곡선을 계산하실 때도 볼테이지 값은 PV 곡선이다. 그러면은 PF 컨트롤이니까 PF입니다. 예? PV 곡선이다. 그럼 PV입니다. 이렇게. PV. PV에 대한 곡선이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외울 때도 이런 식으로 PF, PV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외울 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진이 일어났다. 지상운전, 진상운전. 얘는 요거보다 위니까 뭔가 위에니까 얘는 과여자 운전. 얘는 밑이니까 얘는 부족여자 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외우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외우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X축이 뭐였더라? Y축이 뭐였더라? 암기를 하시는 방법들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에서 암기를 해놓으시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P가 뭐고 V가 뭔다 생각이 안 나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썼을 때 이걸 반대로 P하고 V를 썼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를 애워서 쓰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안 줍니다. 당연히 안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개념을 모르니까. 왜냐면 어느 지점에 대한 P값에 대해서 전압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게 PV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압 두 개가. P에 대해서 전압이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틀려진 거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많이 써놨어도 이 사람은 애워서 쓴 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워서 쓰더라도 자기가 이해한 것처럼, 암기가 아닌 이해한 것처럼 내용들을 좀 바꿔가면서 써주셔야지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요. 뭐 회전식 운정방지식에서 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면적법. 앞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자꾸 그 각 장의 첫 번째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요 다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쓰지 않고 이런 키워드를 하나씩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대세김질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뭐였죠?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6개월 동안 설명했던 키워드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나중에 시험 시간에 여러분 입에서 목소리로 나오지 않으면 시험 시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화면에다 쓸 수 있을까요? 자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언어를 학습하듯이. 왜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애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일단 많이 듣고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그걸 듣고 훈련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대로 쓰시면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쓰시면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야죠. 왜냐면 저는 기본적인 거, 기본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응용반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면적법은 뭐였죠?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등면적법. 얘는 어떤 계통에 사용하죠? 다기계통은 사용하지 않고 이기계통에 사용합니다. 이기계통까지만. 다기계통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단단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이 전부 다 안정도에 대한 해석 방법인데 등면적법은 뭐? 과도한 정도의 해석 방법이 등면적법입니다. 과도한 정도의 해석 방법이 단단법입니다. 똑같이. 과도한 정도의. 해석 방법은 등면적법과 단단법인데 왜 이때는 이걸 쓰고 왜 이때는 이걸 쓰느냐. 왜? 얘는 이기계통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얘는 3기계통 이상의 큰 계통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조그만 것만 해석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여러 가지 큰 계통을 해석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등면적법의 단단법은 안정성의 판별을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계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추이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적인 추이 같은 건 볼 수가 있고 추이는 볼 수 없다. 단지 안정도 여부만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죠. 이기계통밖에 안 될 때. 근데 다기계통일 때는 시간적인 부분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게 뭐 이렇게 해가서 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0.6초 이상이 되게 되면 얘가 90도 이상의 위상각이 돼가지고 발산하는 지점이 나오더라.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발산을 하더라. 시간적인 추이까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단법은. 그걸 뭐에 대해서 배우냐? 위상각에 대해서 보거나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각석도에서 배거나 출력 입력은 똑같다고 보면 출력도 뭐 변동이 있겠죠. 출력이 있을 테고 그걸 시간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예? 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시간에 대한 추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에 대한 Y축은 뭐냐? 위상각에 대해서 보거나 입력에 대해서 보거나 각석도에서 보거나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 정도는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못 그리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릴 때 도표하고 수식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이게 이제 답안지에 쓰는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그림을 그려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말로 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줄 쓰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딱 하나를 정확하게만 표현만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이 밑에 한 2줄이든지 3줄이든지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기계통에서 사용하고 시간적인 추이까지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써주신 다음에 이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아, 이 사람이 단단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등면접법과 단단법을 비교하시오.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오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로 만들어가죠. 한눈에 보기 좋게끔 표로. 여기는 등면접법, 얘는 단단법.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계통의 크기. 그럼 여기는 이기계통, 얘는 다기계통. 이런 식으로 표로 딱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확 보이죠? 이런 걸 비교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적인 관계, 시간적인 추이가 안 된다. 이건 시간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줄 그어주시고. 그럼 전달하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걸 쭉쭉 써봐야 이 표로 하나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등면접법에서. 과도한정도 해석법. 앞에서 과도한정도 해석 방법은 등면접법하고 단단법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해석 방법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왜 아까 비선형도 있고 선형도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선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과도한 정도는 워낙 왜 과도한 정도가 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막 변한다고 그랬죠. 선형적인 부분이 아니죠. 정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하는 게 완만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시니까 얘가 급격하게 막 변동되니까 얘는 비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왜? 미분을 해줘가지고 그 값이 작게 나왔을 때 계산하면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얘 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여기에 최소값이 있느냐? 최대값이 있느냐? 없죠. 최대값이 우리가 원하는. 여기를 또 쪼갭니다. 여기 최대값이 있느냐? 없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또 쪼개는 겁니다. 여기 있느냐? 없다. 버리고. 여기 있느냐? 그럼 여기서 또 쪼개고. 여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분방정식. 미분을 하면서 얘가 쪼개듯이 쪼개 나간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정도 해석 방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단법하고 에너지 함수법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왜 아까 비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는 수치 적분법도 있었고 시간에 대한 부분 여기 나오는 고유값에 대한 부분 정특성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건 뭐냐 단단법하고 에너지 함수법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앞에서는 목차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다 정도만 이제 요약을 해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건 뭐다? 단단법하고 에너지 함수법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도 아까처럼 목차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함수법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단법하고 등면접법 비교하는 거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단단법만 25점짜리로 물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단단법은 어떤 때 쓰이냐? 고장 전, 고장 중, 고장 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 고장 전에 값은 여기였었죠. 그런데 입력이 이렇게 변동이 됐죠. 고장 중에. 고장 후에 입력이 변동된 상태에서 어떤 값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이용해서. 에너지 함수법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경제부합을 할 때도 어떻게 됐죠? 함수값을 0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했지 않습니까? 얘도 그 함수값을 최소로 하기 위한 부분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전 에너지가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밑에서부터 그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전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전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가 얘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하고 에너지 함수법은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기 같은 것도 어떻게 되죠? 회전하고 있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정기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바꾸는 거. 그게 뭐가 있죠? 수차 발전기 같은 거. 위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변환을 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겠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요 위치 에너지가 이게 컸을 때 이 에너지 값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만나면 요때 임기 시간 동안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림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책에 나와 있는 간단한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고 자세히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에너지 함수법이 나왔을 때 이 그림만 그려주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학문을 할 게 아니니까거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답안지를 쓰는데 찍어서 맞기만 하면 되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찍어서 맞는다는 얘기, 이걸 암기해서 써줄 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 25점짜리로 얘는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문제를, 저도 옛날에 시험을 볼 때, 요런 거하고 이제 한 교시 때 6문제가 나오죠. 6문제 중에 4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8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한 문제당 20점씩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안정도 향상 대책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모범 답안대로 썼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드리는 건 모범 답안이라는 얘기죠. 그 모범 답안대로 쓰시면 20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20점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2장 정도 이상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장을 채워넣으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저기 있는 안정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쓰실 때 안정도가 뭐라는 걸 갖다 내용을 써주시면서 안정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 변론, 결론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향상 대책이니까 안정도가 나빴을 때 향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뭐가 있느냐? 결론은 여러분들 P는 뭐라고 그러죠? 안정도가 나오면 ES, ER, 사인 세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P는 뭐라고요? 이 세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요. 발전기에서 이렇게 발전된 부분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럼 여기는 주파수가 0이면은 여기는 주파수가 떨어진 뭔가 틀려져 있다는 얘기죠. 위상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지. 그러니까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얘도 위상 차이에서 전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P값이. 위상차가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기 기동할 때 어떻게 되죠? 동기를 맞추고 있죠. 근데 우리 수용가 쪽에서는 전압을 쓰는 부분들이 저쪽 발전기의 위상하고 우리 수용가 쪽의 위상이 틀려지죠. 왜? 우리는 지상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지지 않습니까? 지상 부하를 쓰니까 이렇게 각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부하들이 위상각이 낮다는 얘기죠. 밑에 지역이 있고 발전기는 거기다 위상각이 높으니까 당연히 P값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그때 그 위상각에 대한 부분이고 그때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 왜? 전류값이 제한이 되니까. X분의 ES 이 부분이 전류라고 하면은 V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건 이 P값을 향상시킨다는 게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력을 급격하게 공급할 수 있으려면 전압이 좋거나 아니면 리액션스 값이 작거나 아니면 이 세타 값이 좋거나 이런 식으로 얘가 크거나 얘가 크거나 얘가 작거나 하면은 P값이 커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하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된다? 리, 전, 충, 입, 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감소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감소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압. 여기 전압이죠.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전압이 이제 변동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 왜냐면 낮춰지거나 높여지거나 하면은 이게 P값이 출렁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움직인다는 건 얘가 출렁인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억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유지해줘야 된다. 충격을 둔감하게 해준다.
왜? 여기에 대해서 발전기 쪽에 충격이 있다든가 뭐 어떤 사고가 충격이 났을 때 그런 부분 둔감하게 해주면 얘가 어떤 전달 부분이 늘어나겠죠. 여긴 발전기 입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평형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따가 또 책에 나올 겁니다. 얘는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리전 충익기로 외우셔도 된다고요. 그 리액턴스 뭐냐? 리액턴스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단난 복직 기회에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단건 변압기를 채용한다. 단건 변압기가 뭐냐? 보통 변압기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철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왜? 여기 이렇게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코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해가지고 자석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가 생성되면서 I 값이 또 여기에 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압기 원리죠. 근데 여기 건선이 있고 여기가 건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건수비가 틀려지겠죠. 건수비가 이제 I1분의 I2는 뭐 N1분의 N2 여기 지금 I2분의 I1이 되겠죠. 전압은 반대니까 V1분의 V2 이렇게 N1하고 V1은 같은데 I2는 이게 반대로 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변압기 부분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단건 변압기는 이게 건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건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손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손실이 생기고 여기서도 손실이 생기고 단건 변압기는 건수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 철선이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줄어들겠죠. 임피던스도 줄어들겠죠. 건선이 하나니까. 그런 것처럼 리액턴스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단락 용량을 억제를 한다든가 변동을 억제를 한다든가 요거는 이제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왜? 케이블이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두 개가 있을 때하고 어떻게 될까요? 얘가 1자리가 있고 1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가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은 뭐죠? 2분의 1이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아닌 복도체를 쓰게 되면 임피던스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 이거는 직렬 임피던스를 직렬기기를 억제한다든가 이런 거. 기기의 임피던스를 감소를 시킨다든가 단단복직 기회. 회선수를 증가를 한다든가. 회선수 증가는 복도체하고 똑같습니다. 1회선을 보내던 걸 2회선을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나왔다는 얘기죠.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이제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전사 방식. 승속중을 외웠었는데 승합을 시키거나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안정도가 확대가 되죠. 소극여자 방식. 발전기의 소극여자 방식이 뭐냐? AVR에 대한 그런 출력을, 감도를 늘려주면 되죠. 그런 내용들. 중간전사 방식. 발전기에서 발생돼가지고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케이블에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전압 강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전압이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받아볼 때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탭을 이용해서 다시 올려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래 말단에선 이만큼 떨어졌을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정도밖에 안 떨어지게끔 중간에서 전압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들이 있더라. 이걸 중각 조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여자는 아까처럼 안정화가 됐을 때 빨리 AV 발전기에 대한 전압을 빨리 올려주는 겁니다. 소극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속기에 대한 출력이 좀 늦더라도 AVR 자체에서 전압을 올려줘가지고 계좌전류 급격하게 만들어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올려주는 부분을 소극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극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악셀레터가 있는데 악셀레터를 빨리 밟아주는 겁니다. 빨리 밟아주면 차가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수동기어 넣다 보면 이게 기어가 제대로 클러치를 띄면서 제대로 안 넣으면 차가 울컹울컹 걸릴 거 아닙니까? 옛날 수동 같은 경우는 거죠. 그거를 잘 못하면 이제 소극여자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만하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충격을 둔감하게 해주기 위한 부분들. 입력을 변환하기 위해 발전기 입력. T2라고 했는데, T가 뭐죠? TCBR. E는 에바,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사이리스트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발전기의 출력을 이제 변동해준다는 건, 여기서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부하가 탈락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는 부하가 탈락이 됐으니까, 짐을 들고 가다가 짐을 다 떨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얘가 짐이 가벼우니까 좀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험하겠죠? 어느 정도로 안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놨죠. 사이리스트를 재현해놓고 레지스터를 달아놓습니다. 이게 TCBR인데 부하가 탈락이 되면 여기를 이제 차단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이 부하를 분담하게끔 해가지고 발전기가 왜 갑자기 빨라지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계통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압력도 더 발전기 중간중간에 압력도 세질 거고. 얘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어떤 기기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적당히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 부하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면 밸브를 어큐뮬레이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발전기에 들어가는 스팀의 양을 조정해가지고 발전기의 속도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건 기타. 이건 팩치라든가 HVDC 같은 이런 안정화 장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안정도 뭐 어디 가게 되면 복도체 이런 데 가서도 FH 직렬 이게 뭐죠?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트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DC 송전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AC하고 DC는 틀려지니까요. 그런 부분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9-9에서 전압의 안정성. 이게 뭐라고요? 전압 안정도. 전압 안정도가 뭐라고요? PV, 커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역률이 1인 지점, 여기 역률이 지상인 부분, 여기 역률이 진상인 부분, 요걸 역률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뭐냐? P. 어떤 P에 대해서 전압이 두 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PV 곡선에서. 전압이 낮은 전압도 발생되고 높은 전압도 발생되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높은 전압이죠. 안정한 전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낮은 전압이 나오죠. 그럼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좋을 게 없겠죠. 왜냐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 DP분의 DV가 어떻게 되죠? 여기 감소하고 있죠. 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부분이죠. DP분의 DV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게 인계점. 요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정해진다. 요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서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안정하고, 여기는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대신 이제 기울기는 이제 틀려지더라. 여기는 뭐 어떻게 되죠? DP분의 DV가 0보다 올라갔을 때 이게 증가되니까 여기 안정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구간은 얘가 이 부분이 올라가는 구간 아닙니까? 거기선 불안정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타죠. DP분의 세타. 왜? 얘는 전력 상차각 곡선. 항상. 왜? P는 X분의 ES, ER의 사인 세타. 이 전력과 상차각에 대한 것들을 미분해서 얻어진 곡선이 이거다 이거죠. 미분해서. 그래서 전력과 상차각에 대한 곡선, 제가 V로 써봤는데 아시나 모르나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이건 D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 왜? 틀리면 안 되니까. 또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장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 장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건 다 이런 식으로 각 장의 첫 부분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근데 이번에는 왜 1시간 정도 했냐? 중요하니까. 안정도 부분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안정도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